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정비라는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채널도 이미 만들어 두었지만 막상 무엇으로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일하는 모습을 담아보자 생각하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그건 변명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모르는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해보려 합니다. 완벽한 준비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자기계발형, 기록형이라는 형태로 첫 발을 내디디려 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으로 매일 꾸준한 독서 습관을 만들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믿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꾸준히 하루하루 조금씩 읽어보려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뒤이은 기록적인 주식시장 반등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계획이란 현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때에만 쓸모가 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일로 가득한 미래야말로 누구나 맞닥뜨릴 현실이다. 좋은 계획은 이런 험준한 현실을 애써 아닌 척하지 않는다. 좋은 계획은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오류의 여지를 강조한다. 계획 속의 구체적 요소들이 모두 맞아떨어져야 한다면 그만큼 경제생활은 위태롭다는 뜻이다. 반면 나의 저축 비율의 오류의 여지가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30년간 시장 수익률이 8%라면 좋겠지만 4%만 되어도 나는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되면 계획은 더 큰 가치를 갖게 된다. 수많은 도박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 도박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다. 여러 상황이 정확히 일치할 때에만 맞아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종종 안전마진이라 불리는 실수를 허용할 수 있는 여유는 사람들이 금융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간과하는 부분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 검소한 생활, 유연한 사고, 느슨한 일정,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만족하며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든 해당된다. 안전마진은 보수적인 것과는 다르다. 보수적인 것은 특정 수준의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이다. 안전마진은 생존 확률을 높임으로써 주어진 리스크 수준에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안전마진이 넓다면 결과가 그리 우호적이지 않아도 여전히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면서 동시에 비관적이어야 한다. 낙관 없이 투자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시에 무엇이 그 미래를 방해할 것인가 끊임없이 걱정하는 양면적 성격이 필요하다. 낙천주의는 흔히 일이 잘 될 거라는 믿음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이는 불완전한 정의이다. 현명한 낙천주의는 확률이 나에게 유리하며 중간에 많은 고난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균형이 맞춰져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믿음이다. 사실 중간에 분명히 고난이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 장기적인 성장 궤도는 올바른 쪽으로 위를 향하고 있다고 낙관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 가는 도중에 때때로 지뢰밭이 있다는 것 역시 똑같이 확신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무언가가 단기적으로 요지부동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그다지 직관적으로 확 와닿지 않는다. 그러나 인생의 말은 일들이 이런 원리를 따른다.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20살이 되면 2살 때 갖고 있던 신경세포 시냅스 연결의 절반을 상실한다. 연결 통로에서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20살의 청년은 2살짜리 아기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 진보를 위해 파괴가 일어날 수 있으며 파괴는 과도함을 제거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자녀의 뇌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상상해보자. 아침마다 내 아이의 머리에서 시냅스 연결이 줄어든 게 눈에 보인다. 패닉에 빠진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 뭔가가 사라지고 파괴됐어. 그냥 있으면 안 돼. 병원에 가봐. 야 해.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당신이 목격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보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경제도, 시장도, 커리어도 종종 비슷한 경로를 따른다. 상실한 가운데에서 성장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 기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는가?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 아홉 번의 큰 전쟁에서 1300만 명의 미국인이 죽었다. 만들어진 기업의 약 99.9%가 문을 닫았다. 4명의 미국 대통령이 암살됐다. 단일 연도에 67만 5천 명의 미국인이 독감으로 죽었다. 400명 이상의 미국인이 사망한 자연재해가 30번 있었다. 33번의 경기 침체 기간을 누적하면 총 48년간 경기 침체가 지속됐다. 33번의 경기 침체 중 하나라도 예측한 사람의 수는 0에 가깝다. 주식시장이 최근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한 적이 최소 102번 있었다. 주식 가격이 3분의 1 이상 떨어진 적이 최소 12번 있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이 7% 이상이었던 적이 20번 있었다. 구글에 따르면 비관적 경제 전망이라는 말이 신문 등 장한 적이 최소 2만 9천 번이었다. 이 170년 동안 우리의 생활 수준은 20배 높아졌다. 하지만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의 매일 존재했다. 편집증과 낙천주의를 동시에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물을 흑백 논리로 보는 편이 복잡하게 보는 것보다 노력이 덜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낙천주의의 이점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오래 버티려면 단기적으로 편집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제시 리브머어는 아주 어렵게 이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좋을 때가 온 것을 곧 나쁜 시절이 끝난 것으로 이해했다. 부자가 되고 나니 당연히 부자로 남을 것 같았고 스스로 무적이 된 기분이었다. 거의 모든 것을 이룬 후에 그는 다음과 같이 곱씹었다. 투기꾼이 자만하지 않는 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아무리 큰 돈을 지불해도 좋다는 생각이 든다. 그토록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처참하게 부서진 것은 모두 자만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참 돈이 많이 드는 병이다. 어디에 있는 누구든 감염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이룬다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운 일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부자로 남지는 않는다.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는 부자로 남았다. 하지만 그들의 친구 릭 게리는 사라졌다. 제시 리브머어는 1929년 폭락장에서도 큰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4년 후 모든 것을 잃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부자로 남는 것이다. 바로 살아남는 일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맞는가 틀린가 그것에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옳았을 때 얼마를 벌었고 틀렸을 때 얼마를 잃었는가이다. 하인츠 베르크리는 1936년 나치 독일을 탈출했다. 그는 미국에 정착하고 UC 버클리에서 문학을 전공했다. 젊은 시절에는 특별히 유명한 청년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가 되었을 때 베르그리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미술상 중 한 명이었다. 2000년에는 그는 피카소, 브라크, 클레, 마티스 등 자신이 소장한 어마어마한 컬렉션 중 일부를 1억 유로가 조금 넘는 돈을 받고 독일 정부에 팔았다. 그러나 너무나 영가에 판 것이어서 독일 정부는 사실상 이를 기부로 간주했다. 실제로 민간 부문 시장 가격은 10억 달러가 훌쩍 넘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그처럼 어마어마한 수의 명화를 수집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예술이란 한없이 주관적인 것이다. 어느 그림이 나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작품이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재주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행운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투자회사 호라이즌 리서치는 제3의 설명을 내놓았다. 투자자들과 깊은 관련이 있는 얘기다. 가장 훌륭한 투자자들은 막대한 양의 예술품을 샀다. 컬렉션의 일부가 훌륭한 투자로 밝혀졌고 충분히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내에 있는 최고 작품들의 수익률에 수렴됐다. 그게 전부였다. 가장 훌륭한 딜러들은 인덱스 펀드처럼 움직였다. 살 수 있는 건 모두 샀다. 우연히 자신이 좋아하는 개별 작품만 구매한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단위로 구매했다. 그런 다음 몇몇 챔피언이 나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렸다. 그게 전부였다. 아무도
아마도 베르 그린 같은 사람이 평생 모은 작품의 99%는 거의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판명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문제되지 않는다. 나머지 1%가 피카소 같은 이의 작품이라면 말이다. 베르 그린은 대부분의 경우에 틀렸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옳았던 것으로 끝났다. 사업이나 투자에서 많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 금융에서는 롱테일 즉 결과, 분포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끝단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다. 몇 안 되는 소수의 사건이 결과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것이다. 롱테일의 수학적 원리를 이해한다 해도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다. 절반을 틀려도 여전히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은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 않는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많이 실패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이 사실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했을 때 과잉 반응을 보이게 된다. 애니메이션 증기선 원리를 통해 월트 디즈니는 유명세를 떨쳤다. 그러나 사업가로서의 성공은 또 다른 이야기였다. 디즈니의 첫 번째 스튜디오는 파산했다. 디즈니 영화는 가공할 만큼의 제작비가 들었고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1930년대 중반까지 디즈니는 400편이 넘는 만화 영화를 제작했는데 대부분 분량이 짧았고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으나 큰 손해를 보았다. 이 모두를 바꿔놓은 것이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였다. 1938년 상반기 동안 이 영화가 벌어들인 수입 800만 달러는 회사가 이전에 벌어들인 어떤 수입보다 10배는 큰 금액이었다. 디즈니 스튜디오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됐다. 회사의 모든 빚을 청산했고 핵심 직원들은 근속 보너스를 받았다. 회사는 버뱅크에 최첨단 스튜디오를 매입했는데 이게 바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버뱅크 스튜디오다. 아카데미상까지 받은 월트 디즈니는 이름이 알려지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유명 인사가 됐다. 1938년 월트 디즈니가 제작한 영화는 수백 시간 분량이었다. 그러나 사업적으로 따졌을 때 중요한 것은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오직 83분에 불과했다. 크고 돈이 되고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것들은 모두 꼬리 사건이라 부르는 아주 이례적인 사건의 결과다. 꼬리 사건은 1000분의 1 내지는 100만 분의 1 확률로 일어나는 평범하지 않은 사건의 결과다. 우리 관심은 대부분 크고 돈이 되고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것을 향한다. 우리가 이례적인 사건의 결과에 관심을 주다 보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희귀하고 강력한 사례인지 과소평가하기 쉽다. 꼬리 사건이 중심이 되는 것이 분명한 업계도 일부 있긴 하다. 하지만 여기서는 벤처 캐피털을 한번 살펴보자. 어느 벤처 캐피털이 59세 투자했다면 절반은 실패하고 10곳은 꽤 괜찮은 수익을 내고 한두 개는 대박이 나서 펀드 수익률의 100%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한다. 언젠가 투자회사 코릴레이션 벤처스가 숫자를 분석한 적이 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한 2만 1000건 이상의 벤처 투자 사례를 분석했더니 다음과 같았다. 65%는 돈을 잃었다. 2.5%는 10배에서 20배 수익을 거뒀다. 1%는 20배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 0.5% 그러니까 2만 1000개 중 100개 정도 회사가 50배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 벤처 캐피탈 업계 수익의 대부분은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벤처 캐피탈이 위험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리고 벤처 캐피탈에 투자하는 모든 사람이 이 업계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실패하고 세상은 오직 몇 개의 메가 히트작만 허용한다. 더 안전하고 더 예측 가능하고 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면 대형 상장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혹은 그렇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꼬리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대형 상장 기업의 성공 분포 역시 벤처 캐피탈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 상장 기업 상당수는 실패작이고 단 몇몇만이 손에 꼽을 정도의 대단한 승자가 되어 주식시장 수익률을 대부분 책임진다. 언젠가 JP 모건 자산경영에서 러셀 3000 지수, 대형 상장 기업들을 폭넓게 모아놓은 지수다. 러셀 30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1980년 이후 수익률 분포를 발표한 적이 있다. 이 기간 동안 러셀 3000 구성 주식 중 40%가 70% 이상의
시가총액을 상실하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했다. 사실상 러셀 3000 지수 수익률 거의 전부는 구성 기업들 중 이 표준 편차 이상의 좋은 성과를 낸 7%부터 나왔다. 벤처 캐피탈 내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포트폴리오를 지극히 다양화해 놓은 지수 구성 종목 내에서 벌어진 일이다. 상장 기업 다수는 이 같은 몰락을 겪는다. 예외인 업종은 없다. 상장된 기술 기업 및 통신 회사의 절반 이상이 시가총액 대부분을 잃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다. 심지어 상장 기업 중 수도, 가스, 전기 등 공공사업을 하는 기업도 실패율의 10분의 1 이상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상장 기업 되고 러셀 3000 지수에 포함되려면 이미 어느 정도 성공한 기업이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스타트업이 아니라 위치가 공고한 기업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수명은 수십 년이 아닌 수년에 머물렀다. 그런 기업들 중 하나를 예로 들어보자. 한때 러셀 3000 지수에 포함되었던 캐롤코라는 영화사다. 캐롤코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가장 큰 영화 중 몇 편을 만들었다. 람보 시리즈의 첫 3편과 터미네이터 2, 원초적 본능, 토털 리콜 등이 있다. 캐롤코는 1987년에 상장됐다. 상장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히트작을 연거품 쏟아냈다. 캐롤코는 1991년 5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시가총액은 4억 달러에 육박했다. 당시에는 아주 큰 금액이었다. 특히나 영화사 한 곳으로서는 말이다. 그리고 망했다. 더 이상 대형 히트작은 나오지 않았고 큰 예산이 들어간 프로젝트 몇 개가 망하더니 1990년대 중반이 되자 역사 속 기업으로 사라졌다. 1996년 캐롤코는 파산했으며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됐다. 막대한 손실이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 상장기업 10곳 중 4곳이 경험하는 일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이다. 러셀 3000 지수는 1980년 이후 73배 증가했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이다. 성공이 틀림없다. 그런데 지수에 포함된 기업 중 40%는 사실상 실패작이었다. 그러나 지극히 훌륭한 성과를 낸 7%의 기업들이 실패작을 보충하고도 남았다. 하인츠 베르그린의 포트폴리오를 떠올려보자. 피카소나 마티스가 아닌 마이크로소프트와 월마트였을 뿐이다. 몇몇 기업이 시장 수익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것처럼 기업 내부에도 꼬리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다. 2018년 아마존은 S&P 500 지수 수익률의 6%를 견인했다. 그리고 아마존의 성장은 대부분 아마존 프라임과 아마존 웹 서비스 덕분이다. 이들 사업 부분은 기업 내부에서 그 자체로 꼬리 사건에 해당한다. 아마존은 파이어폰에서 여행사에 이르기까지 수백 개 제품을 실험했기 때문이다. 2018년 애플은 S&P 500 지수 수익률의 거의 7%를 책임졌다. 그리고 이를 견인한 것은 압도적으로 아이폰이었다. 기술 제품의 세계에서 아이폰은 더 이상 꼬리일 수 없을 만큼의 꼬리 사건이다. 그렇다면 이들 기업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일할까? 구글의 채용 합격률은 0.2%다. 페이스북은 0.1%이며 애플은 약 2%다. 그러니 이례적인 수익률을 견인하는 이례적인 프로젝트를 작업하는 사람들은 이례적인 커리어를 가진다. 소수의 몇몇이 전체를 책임진다는 아이디어는 비단 투자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업들에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다. 이는 투자자로서 여러분의 행동에도 중요한 사항이다. 나폴레옹은 전쟁의 천재를 이렇게 정의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쳐갈 때 평범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다. 금융에 관련한 조언은 대부분 현재에 대한 것이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매수하기에 좋아 보이는 주식은 어느 것인가? 그러나 대부분 경우 현재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만약 평생을 투자한다면 당신이 오늘 또는 내일 또는 다음 주에 내리는 의사결정을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남들이 모두 미쳐가는 몇 안 되는
아마도 1%도 안 되는 날에 당신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가 하는 점이다. 1900년부터 2019년까지 당신이 매달 1달러를 저축한다면 어떻게 될까? 1달러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달 미국 시장에 투자한다고 생각해보자. 경제학자들이 경기 침체나 새로운 약세장이 다가온다고 아무리 떠들어댄들 상관없이 말이다. 당신은 그냥 계속 투자를 이어나간다. 이 투자자를 수전이라고 부르자. 어쩌면 경기 침체 기간 중에 투자를 하는 것은 너무 두려운 일일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은 경기 침체 기간이 아닐 때에만 주식시장에 1달러를 투자하고 침체 기에는 주식을 모두 팔고 매달 1달러는 현금으로 저축한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끝나면 그 모두를 다시 주식시장에 투자한다. 이 투자자는 짐이라 부르기로 하자. 어쩌면 당신은 경기 침체로 겁을 먹는데 몇 달이 걸리고 다시 자신감을 회복해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는데 몇 달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은 경기 침체가 없을 때는 1달러를 주식에 투자하고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6개월 후에 주식을 팔며 침체가 끝나고 나서 6개월 후에 다시 투자로 돌아온다. 이 사람은 톰이라고 하자. 시간이 지나 이들 세 투자자는 얼마의 돈을 갖게 될까? 투자는 43만 5,551달러를 갖게 된다. 짐은 25만 7,386달러를 갖게 된다. 톰은 23만 4,476달러를 갖게 된다. 수전이 크게 승리한다. 1900년과 2019년 사이에 1428개월이 있었다. 그 중에 300개월 남짓이 경기 침체 기간이었다. 따라서 수전은 경기가 침체이거나 침체에 가까워졌던 25%의 경우에 침착함을 유지한 대가로 짐이나 톰보다 75%나 많은 돈을 갖게 됐다. 좀 더 최근 사례를 들어보자. 투자자로서 당신이 2008년 말과 2009년 초에 몇 달 동안 어떻게 행동했느냐? 2000년에서 2008년 사이에 했던 모든 일보다 당신의 평생 수익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파일럿들이 오래전부터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다. 지루한 시간이 끝도 없이 계속되다가 간간히 끼어드는 공포의 순간이 바로 자신들의 직업이라는 얘기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투자자로서 당신이 성공할 수 있느냐를 가름하는 것은 자동 주행 모드로 유유히 달리던 수많은 세월이 아니라 간간히 끼어드는 공포의 순간에 당신이 보이는 반응이 될 것이다. 우리가 투자의 천재를 훌륭하게 정의해본다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쳐갈 때 평범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꼬리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 수정 1900년부터 2019년까지 당신이 매달 1달러를 저축한다면 어떻게 될까? 1달러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달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한다고 생각해보자. 경제학자들이 경기 침체를 새로운 약세장이 다가온다고 아무리 떠들어댄들 상관없이 말이다. 당신은 그냥 계속 투자를 이어나간다. 이 투자자를 수전이라고 부르자. 어쩌면 경기 침체 기간 중에 투자. 꾸준한 투자. 비즈니스 투자 금융에서 꼬리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많은 것들이 잘못되고 망가지고 실패하고 추락하는 게 정상임을 깨닫게 된다. 주식을 잘 고르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절반 정도는 옳은 선택을 할 것이다. 훌륭한 비즈니스 리더라면 절반 정도의 제품이나 전략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훌륭한 투자자라면 나쁘지 않은 정도의 시기가 대부분일 것이고 나쁜 시기도 많을 것이다. 훌륭한 직장인이라면 딱 맞는 분야에서 딱 맞는 회사를 찾아내겠지만 그래도 몇 번의 시도와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훌륭했을 경우다. 우리 시대 최고의 투자자 중 한 명인 피터 린치는 언젠가 이런 말을 했다. 이 업계에서 끝내주는 사람이라면 10번 중에 6번 맞히겠죠. 매번 완벽해야 하는 분야도 있다. 한 예로 비행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그렇다. 그리고 거의 항상 꽤 괜찮은 성과를 내고 싶은 분야도 있다. 레스토랑의 셰프처럼 말이다. 투자, 비즈니스, 금융은 이들 분야와는 다르다. 내가 투자자와 기업가 양쪽으로부터 알게 된 한 가지는 매번 훌륭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없다는 점이다. 아마존만 봐도 그렇다. 대형 회사에서 출시한 제품이 실패했는데 그게 정상이고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CEO가 주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프 베조스는 파이어폰 출시가 참사로 끝난 직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게 대실패라고 생각한다면 저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실패작들도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그중 어떤 것들은 파이어폰을 작디작은 점처럼 보이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아마존은 파이어폰에 큰 돈을 잃어도 문제가 없다. 그 출연료 수백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것으로 상쇄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조하러 올 것이다. 언젠가 넷플릭스의 CEO 리드 헤이스팅스는 회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대형작들을 취소하는 중이라고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우리 회사는 히트작 비율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저는 늘 콘텐츠 팀을 닥달하는데요.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고요. 미친 프로젝트를 더 많이 시도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엎어지는 비율이 지금보다는 높아야 해요. 이런 것들은 망상이나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다. 꼬리가 성공을 주도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똑똑한 행동이다. 아마존 프라임이나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 같은 메가 히트작이 하나 나올 때마다 분명히 실패작도 있을 것이다. 이런 사실이 직관적이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우리는 중간의 손실이나 실패가 아닌 성공한 완성품만을 목격하기 때문이다. 내가 TV에서 보는 배우이자 코미디언인 크리스 록은 배꼽 빠질 만큼 웃기다. 그러나 매년 수십 곳의 소규모 클럽에서 하는 크리스 록의 공연은 그냥 괜찮은 수준이다. 원래부터 그럴 수밖에 없다. 아무리 천재적인 코미디언이라 해도 이번에는 어느 농담이 잘 통할지 선제적으로 알 만큼 똑똑할 수 없다. 유명 코미디언들은 모두 작은 클럽에서 자신의 소재를 테스트해보고 난 후 큰 행사에 써먹는다. 언젠가 소규모 클럽이 그립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는 크리스 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투어를 시작할 때 대형돔에서부터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 투어 직전에는 뉴 브런즈워크에 있는 스트레스 팩토리라는 곳에서 공연을 했어요. 40에서 50번 정도 공연하고 나서 투어 준비가 제대로 되었죠. 이 소규모 클럽 공연을 보도한 신문에 따르면 크리스 록은 노트를 휙휙 넘기며 소재를 뒤적거렸다고 한다. 그는 공연 중에 이 농담들은 좀 잘라내야겠네요 라고 말하기도 했다. 내가 TV에서 보는 멋진 농담들은 수백 번의 시도 끝에 건져 올린 꼬리 사건인 셈이다. 비슷한 일은 투자에서도 일어난다. 워렌 버핏의 순자산이나 연평균 수익률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는 그의 가장 멋진 투자, 가장 주목할 만한 투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널리 공개되어 있고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모든 투자 사례를 종합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잘못 고른 회사나 악질 기업, 형편없는 인수합병에 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역시 워렌 버핏의 이야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 것들이 바로 꼬리 사건이 만들어낸 수익률이 이면이다. 2013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워렌 버핏이 말하길 자신은 평생 400곳에서 500곳이 주식을 보유했지만 대부분의 돈을 벌어준 것은 그중 10곳이라고 했다. 찰리 망거가 이어 이렇게 말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고 투자 사례 몇몇을 제하면 장기적인 거의 평균에 가깝습니다. 롤 모델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그들의 성공에 득이 된 행동이 수많은 행동 중 겨우 몇 %에 불과함을 간과하기 쉽다. 그렇게 되면 내가 저지른 실수, 손실 차질은 마치 내가 뭔가 잘못해서 버리는 일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대가들이 그래온 것처럼 우리는 틀린 것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맞는 것일 수도 있다. 어쩌면 대가들은 옳았을 때 우리보다 더 많이 옳았을 수도 있지만 우리만큼이나 자주 틀렸을 수도 있다. 조지 소로스는 언젠가 이런 말을 했다. 맞는가 틀린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옳았을 때 얼마를 벌었고 틀렸을 때 얼마를 잃었는가이다. 절반을 틀려도 여전히 큰 돈을 벌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돈이 당신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자. 항상 해가 뜰 수 없다. 흐린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다.
비즈니스와 투자도 마찬가지다. 전설의 투자자 피터 린치조차 이렇게 말했다. 이 업계에서 끝내주는 사람이라면 10번 중에 6번을 마치겠죠. 중요한 것은 100%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이길 때 크게 이기고 질 때 작게 지는 것이다. 크게 이기는 그 순간에 집중하라. 꼬리가 전체를 흔든다. 책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바뀐 부분은 말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책을 읽는 습관을 앞으로 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책에 대한 지식도 말을 하면서 이제 읽게 되다 보니까 좀 더 귀에 잘 들어오고 머리에 생각도 책에 집중이 되지 않나, 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자기계발형, 돈에 관심이 있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책을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